XSFM입니다. I, D, W, K. 백악관의 민주당 행정관이 직업을 모르고 태운 택시기사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정치하는 놈들은 죄다 나쁜데 그나마 공화당이 나아요.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당신 세금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나아요. 그놈들은 세금을 올리잖아요. 당신 세금 올리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웨스트윙의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시사 아카데미가 좀 딱딱하다는 지적을 했더니 우리의 호스트가 이달엔 특이한 걸 준비해온 것 같군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찬탁 반탁 운동 이후로 헌정사 이후 가장 큰 패싸움이 날 위기에 처한 서울시의 한강변에서 전해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215번째 순서 목요일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3.1절 오후에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XSFM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옆에 변함없이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살아 돌아온 윤세민입니다. 네, 윤세민 기자 고생 좀 했어요. 없는 살림에 친구들하고 공짜 숙소가 있다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일본 가면 꼭 거기서 돈 많이 쓸 사고를 겪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절대 내가 검색할 리 없는 검색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요? 입에 당구공이 들어갔는데 안 빠져요.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탄핵하려 해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검색어들을 내가 검색할 줄 몰랐던 검색어 중에 하나잖아요. 네. 비행기를 놓쳤어요. 아, 그렇죠. 네. 윤세민이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원래는 그냥 일본에 귀화할까 하다가, 예, 한국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투신할까 하다가, 녹음이 있어서, 네. 예, 사비를 팍팍 털어가면서, XSFM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가? 도쿄? 네, 도쿄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네.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푸드코트를 갔어요. 네. 근데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받자마자 옆에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어깨 치고 새치기 하고 그 단무지 내가 지분 거 뺏어갈라 그러고 왜 그래? 단무지는 무한대인데. 네. 그러면서 한국 이러고 있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한국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또 여기 오는 길에 가방에 태극기 꽂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안양에서 윤서민 기자가 마포로 올라오다가 태극기 부대를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 걸 이렇게 각인시켜주다니. 네. 까먹을까봐. 물론 아까 우리 바깥에서 이제 녹음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3.1절이라 네. 예. 많은 지자체들도 고민하고 많은 시민단체들도 고민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그냥 태극기를 쓰기로 탄핵 반대의 구호용 태극기가 아닌 그냥 우리나라 국기를 쓰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금 아직 광화문에는 못 나가봤습니다만 메인 무대에도 태극기는 오늘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1919년 이후로 최초겠죠? 3.1절에 태극기를 쓰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3.1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심지어 이번 주에는 한 주에 2번 네. 거한 집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집회 있는 날마다 가끔 이제 출퇴근할 때 간선로에서 보는 그 전광판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들이 아주 사람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 심지어 민주정부라 우리가 부르던 시절에도요. 집회가 크게 있으면 시내가 번잡하다는 말 정도가 있었고 불법 집회 없는 교통문화 이게 대체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어가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네. 네. 하지만 요 몇 달 사이에는 거의 무조건 이런 말만 보셨을 겁니다. 출퇴근을 간선로로 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내의 집회 대규모. 돌아갈 길을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우와! 한국이 이래?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네. 제가 가장 요즘 좋아하는 말이죠, 작년부터. 혁명은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것이 이미 바뀌어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립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15번째 시간 3월의 첫 주. 어쩌다 보니 그리 맞춰서 매월 첫 주에는 우리가 조성주 소장을 만날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성주 소장이 아니라 다른 분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C3G.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용산에 왔더니 꼭 가보고 싶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짓궂은 분들이 계신데 왜냐하면 거기 갔더니 이경식 사장은 없고 뭔가 본 적 없는 스트레인저들만 있더라. 네네. 예, 서로 안 친하니까 말이 없는 그런 건 줄 알잖아요. 사실 뭐 그 사람들을 조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네네. 네. 그분들입니다. 네, 가만히 서 있는 스트레인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매우 유명한 조용한 형제들입니다. 네.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XS몰 로얄 럼블 또 세 누가 번째 주자. 들어왔어요? 아, 또 그새 또 누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새로운 주자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주자와 두 번째 주자가 완전 지금 끝장이 났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레 겁먹고 다 팔고 탈락했습니다.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지레 겁먹고 네. 좀 더 준비를 하겠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며 네. 사라졌어요. 우리 파스티체리께서는 빤도로를 만들고 계신 일가 친척을 다 불러서 지금 반죽을 하고 계시거든요. 파스티체리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물량이 많아가지고 한번 배송 실수를 해가지고 리타이어 될 뻔했다가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링위로 다시 올라왔죠. 네, 한번 정신이 없어서 빈 박스를 보내보신. 1995년에 션 마이클스 같이 네. 일본 주자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매우 유능한 파스티체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게 처음이시라 당황하셨습니다. 그 빈박스 받으신 분은 되게 황당하셨겠네요. 네, 여튼 3번 선수는 누굽니까? 콕 집어 콩김치가 신제품을 출시해요. 네, 김치가 무슨 신제품입니다. 종류가 확 늘어나요. 네. 석박지, 보쌈김치, 나박김치, 절단 총각김치?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거칠고 과격해서 그렇지. 총각을 바르는 거.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오이소박이 5가지가 준비됐고요. 네. 전 상품이 3kg, 5kg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밑반찬을 잘 안 만들어 먹어요. 밑반찬 귀찮죠? 그것보다도 좀 오래 놔두면은 삭기도 하고 맞아요. 냉장고에 냄새도 나고. 네. 그 밑반찬 좀 지나면 의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집에 혼자 살면서 그렇게 거대한 김치 냉장고를 두고 있으면서 밑반찬 네. 혼자 사는 제 입장으로서는 뭐 다른 김치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보쌈김치가 좀 걸리네요. 보쌈김치 3kg짜리를 먹으려면은 돼지고기를 얼마나 삶아야 되는가? 보쌈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 수육을 먹으러 가서 보쌈김치의 비율을 1대1로 맞추지 않습니다. 고기를 좀 더 많이 먹죠. 저는 보쌈김치 남잖아요. 그럼 싸우거나 해서 집에서 밥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던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싸우는 양이 3kg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쌈김치가 삭게 되면은 많아요. 그게 보쌈김치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아 그렇죠.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사금은 좀 곤란해요. 예. 이건 빤도로 1kg보다 더 말이 안 돼요. 이러면은 집에서 잔치를 한번 하시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파티 호스트께 권해드립니다. 석박지 맛있겠네요. 네. 저는 24살에 석박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그 식단표에 써있길래 무슨 유학자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석박사요? 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빅그린이 네. 화장품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있대요. 화해라고 해서 네. 화장품을 해석하다 해가지고 뭐 안에 있는 성분 분석도 해주고 사용자들의 리뷰를 받아가지고 뭐 랭킹을 하는 그런 어플인가 봐요. 아, 화장품 단어화군요. 네. 그곳에서 2016년도 샴푸 부분에서 3위를 했다고. 등수는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런데 그걸 네. 홍보해달라고 저한테 알렸거든요. 그 속은 뻔히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화해 그 어플을 받아가지고 봤어요. 네. 이번에 또 보니까 샴푸 2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야 또. 예. 아니, 근데 이런 거를 홍보하게 되면은. 네. 1위 제품을 사지 않나요? 그렇죠. 1위는 뭐야, 1위는. 홍보 포인트가 이상해요. 여기 좀. 대용량 55% 세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팟캐스트 앱에서 XSFM을 검색하세요 이러면은 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듣고 있는 것처럼. 이걸 뭐 자기들을 1위로 만들어 달라는 청탁인 건지 좀 헷갈리네요. 네. 헷갈리시는 분들은 1위 제품을 한번 써보시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학구적인 정치 탐방 시사 아카데미. 아, 그죠. 조성주 소장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소장이라는 이름이 너무 터무니가 없었어요. 그동안 이 호칭이. 어디에 갖다 대도 이분은 소장님이 아닌데 그냥 별칭처럼 돼버렸어요. 소장 조성주 이런 것처럼 돼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분의 가장 내추럴한 소속은 그동안 연신내였거든요. 집이 있는 곳. 연신내 소장? 딱히 어딘가에 소속돼 있지 않으셨어요, 되게 한동안. 그렇죠. 예. 그랬다가 덜컥 구인되어 버리신. 예. 이제는 소속이 생겼네요. 서울시에 조성주 노동협력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업을 축하드려요. 아니, 뭐, 축하는요, 뭐, 한 반년의 실업자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업자 생활 동안 자꾸 조성주 소장, 뭐, 전 소장 이렇게 전 붙이면 또 어색하니까 계속 소장이라서, 네. 아니, 실업자인데 이게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불려야 되나 했는데, 지난주부터 어쨌든 네.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일을 시작해서 정신이 없긴 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조성주 협력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늘 힘들어, 이건. 네. 이름이 애매해. 편한 대로 부르세요. 협력관이 입에 좀 안 붙는데. 네, 이게 입이 좀 안 붙어요. 그냥 관님이라고. 그 알실의 2017년에 아는 형, 조성주 노동협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3월의 이야기는 1, 2월의 이야기들과 사뭇 다르네요. 네. 많이 다르죠. 네. 하도 이제 1, 2월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주변의 피드백 중에서 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예 뭐 흥미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뭐 대학 강의처럼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꾸준히 지적했죠. 저는 학력이 대학교 중퇴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황송할 나름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저라는 사람의 본질하고 잘 맞지 않죠. 학력도 중퇴지만 제가 그렇게 뭐 강의를 막 이렇게 학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보기에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하거나. 네. 그래서 조금 다른 면으로 좀 재밌게 접근해보자.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거와 좀 연결시켜보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 하는 취미. 미드보기. 네. 그걸로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긴 핑계를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핑계라도 대고 노선을 변경하는 게 어디예요. 하긴 그건 그래요. 예. 살아남으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3개월 만에 예. 우리 방송과 싱크로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오늘도 맞을 수 있을지는 한번 해보고 네. 냉정한 판단 한번 해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수많은 이 해시태그를 달고 저에게 잔소리를 해주시는 트위터 유저들 라노벨을 읽고 애니메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취향이 좀 못 되는 거예요. 그쪽에 그만큼 고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 상식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에 접근을 하고자 하면. 네. 천조국의 드라마는 생각보다 문이 좀 넓게 열려 있어요. 맞아요. 예.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주제가 다 있어요. 그 한국 남자가 가장 진지하게 문화 콘텐츠에 열려 있을 때는 이제 머리에 작대기를 달고 있을 때입니다. 아니면 엄마랑 살고 있을 때. 예, 그때는 저도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보고 그게 라노벨라는 건 아니지만 노담의 칸타빌레를 봐요. 네. 근데 제가 평상시에 봤으면 이거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열심히 흡수했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건 다 미국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는 잘 모르는 스포츠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래. 네, 승부조작 얘기. 또 저는 잘 모르는 미드 얘기가 고생했어요. 그래서 말하라고 윤세민 시키면 e스포츠 얘기밖에 할 수 없었는데 오늘도 조용할 겁니다. 도깨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비교하세요 그거랑.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미국의 드라마들이 다루는 소재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드를 굉장히 많이 챙겨보는데 뭐 좋아하는 미드 여러분 잘 아시면 덱스터 이런 거 사실 소재 굉장히 특이하죠. 연쇄살인마를 죽이는 연쇄살인마. 네. 덱스터 되게 인생작이었어요. 저는.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아니 이 나라는 이런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좀 놀랬어요. 9년씩이나. 예. 제가 되게 놀랬던 소재는 저거였어요. 브레이킹 배드. 그렇지. 브레이킹 배드도 아주 소위 말해 작살이죠. 네. 그죠. 최고의 마약을 만드는 화학교사. 그러니까. 고등학교 화학교사가. 네. 맞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구나. 저의 그 인격을 형성해준 작품들, 수많은 문화 상품들 가운데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하우스예요. 하우스. 맞아요. 예. 그렇죠. 나도 저 따위 성격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근데 그러면 얼마한가 고소당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리는 절고 계시는데. 맞아요. 저 처음에 다리 아플 때도 좋은 지팡이에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드라마 때문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한국에 알려진 것들은 이제 주로 수사물들이죠. 뭐 네. CSI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CSI 과학 수사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게 잘 관심이 없어서 과학 수사에
저는 과학수사보다 이제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에 제 관심이 많아요. 크리미널 마인드류를 좀 좋아해요. 네. 본즈. 네, 본즈. 조금 더 좀 자극적이고 약간 이런 연쇄살인마. 이런 걸 좋아해서 수사물도 이제 그런 걸 좋아하고. 근데 미드 중에는 뭐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네. 굉장히 우리 뭐 일상을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깊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네. 뭐 영드에서 출발했지만 뭐 영드와 연결되는 영국 드라마를 다시 미국 드라마로 뭐 재해석해서 나온 괜찮은 작품들이라든지 쉐임리스 이런 거. 네. 그럼 이제 이거 원래 영국에서 이제 한 사회 이제 빈곤층이 영국 복지제도 하에서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나름의 차별과 뭐 이런 빈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나.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네. 훨씬 자극적이죠.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맞아요,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물론 굉장히 유쾌한 드라마예요. 근데, 빈곤 문제와 복지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잘 연결해가지고, 사회적 차별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그런 걸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거든요. 드라마라는 거는 빈곤층이 사회 복지 문제를 지적하려고 열심히 싸우다가 부잣집 아들내미를 만나가지고 그 부잣집 아들내미도 같이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아빠와 싸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학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를. 그렇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미드는, 형사가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의사가 진료를 한다. 네. 일드는 형사가 교훈을 주고, 의사가 계속 교훈을 주고. 한국 드라마는 형사가 연애를 하고, 의사가 연애를 한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맞아요. 저도 마지막으로 봤던 일본 드라마 리걸 하이라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일은 안 하고 계속 교훈만 줘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일드 전형적인 장면이 있어요. 일드 같은 경우 마지막에 이게 딱 이제 사건이나 뭐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보통 고층 빌딩 위에서 딱 이렇게 바라보며 맞아요. 독백식으로 교훈을 주죠. 네, 일본 건물들 해잘 들어요. 그렇게 고층 많으면서 물론 저와 조성준 노동협력과는 이제 미국 드라마로 말할 것 같으면 시트콤 세대 그렇죠. 예요. 이제 90년대 네. 뭐 데드세븐 일쇼나 뭐 프렌즈의 시기. 제가 제일 열심히 본 게 프렌즈네요. 예. 심지어는 시트콤을 보면서도 그 생각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시트콤으로 출발하면서도 와 똑같은 각본을 쓰는데 어쩜 이렇게 리얼리티에 천착을 하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잡고 놔주질 않네. 미국 드라마들이 생각보다 리얼리티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대중적으로 소개된 뭐 CSI나 등등도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나름 이제 계급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꽤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나머지 이제 다양한 미드들을 보면 한 사회 리얼리티들을 굉장히 깊이 고민해서 만드는 그 각본들이거든요. 그거 되게 신기하네요. 뭐요? 그런 서사 장르의 발전이 그 기저에 어떻게 보면 문학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정작 문학에서 리얼리티 다 달아없을 때까지 물고 빨고 하는 건 한국 문학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 문학에서는 오히려 그게 드라마로 연결되지 않네요. 네. 그거 사실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국은 소설가가 극작가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작가가 소설가 때부터 조합이 되고 예, 힘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시장을 쥐고 흔들었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거든. 맞아요. 오늘 이제 다룰 거는 이제 미드 중에 이제 주로 정치 드라마. 네. 그러니까 정치를 소재로 한 미국 드라마. 네. 근데 이제 이걸 다루는 이유는 미국에서도 뭐 이게 이제 주류물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뭐 수사물이나 여전히 이제 거기도 똑같죠. 뭐 즐겁게 좀 더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자주 본 잭 바우의 24시라든지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게 히트긴 한데 사랑하고 섹스하고 죽이고. 그렇죠. 대통령을 구하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치 드라마가 꽤 있어요. 정치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고 이런 드라마들이 꽤 있죠. 네. 최근에 이제 한국에 제일 많이 알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게 네. 정치를 주제로 한 드라마인데 상당히 대중적으로도 이제 인기가 있죠. 네. 근데 한국을 보면 한국은 정치 드라마가 예전에 거의 없었어요. 제-땡공화국. 그렇죠. 네. 한국의 정치 드라마는 사실은 제3공화국, 뭐 제4공화국, 네. 뭐 이게 유명한 그 무슨 공화국 시리즈가 예전에 있어요. 지금 요즘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맞아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 또는 많이 봤던 드라마죠. 맞아요. 제3공화국. 중간에 나레이션 나오는 드라마.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최순실 사태 일어나면서 당시 드라마에서 최순실 얘기가 나오고. MBC 제4공화국 1995년 큰 영의 문제입니다. 최 무엇인가는 그 목사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큰 영의 후광을 얻고 지나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구국 여성봉사단이라고 하는 건 허울뿐이고 그 업체에서 차조금 챙기고 또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그 여자 문제까지 여기 보고 내용이 근데 그 문제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네 말은 그게 아니던데. 오늘 이쯤에서 그만둡시다. 가보세요. 최태민 씨가 이제 언급되는 그 장면 캡처도 막 돌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기억에 의하면 그 김재규 중정부장 역을 박근영 씨가 하셨던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태민 얘기를 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뒤를 살짝 빠지죠. 그 얘기 나중에 하자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무슨 얘기냐면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드라마인데 당시에도 그런 주제들과 소재들을 리얼리티 있게 한국도 다룬 거예요. 네.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팩트들을 다룬 거란 말이에요. 고증은 꽤나 철저했다. 그렇죠. 고증 굉장히 철저하게. 그 고증이 너무 철저해가지고 그 중에 한 장면은 아직까지 김기현 성우님의 인생을 대표하는 장면이잖아요. 네. 너희 그 반동놈의 새끼들. 반란군 놈의 새끼들. 반란군 놈의 그렇죠. 새끼들. 내가 지금 탱크를 몰고 가서 너희들 아프게 하겠다. 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는 정치 드라마가 잠깐 있었다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네, 최종 씨가 나왔던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정진영 씨가 나왔던 송윤아 씨랑 나왔던 노조 얘기 나오고 막 했던 거. 예, 국회를 다뤘던 네네. 드라마 어셈블리. 예, 그런 정도가 있다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모두가 너무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정치 주제를 그렇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적자나 어셈블리나 프레지던트도 사실은 정치에 굉장히 그 내밀한 어떤 갈등들을 다루기보다는 약간 그걸 무대로 연애를 그렇지. 연애를. 이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제작 기법을 가만히 이제 역추적을 하려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 땡공화국 시리즈 같은 드라마는 사실상 한국에서는 사극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장 큰 공통점이죠. 고증을 되게 열심히 했고요. 연애를 안 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억해 보시면 조선왕조 500년부터 시작해서 다 사극이에요. 근데 제 땡공화국 빼면. 요즘엔 사극도 연애를 해요. 그러니까 연애용 사극이 있어요. 각색해서 연애를 해요. 예. 말고 그 아저씨들이 보는 사극이 있어요. 중요한데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드라마에서는 정치를 다루려면 사극에서밖에 정치를 다룰 수 없게 된 거예요. 맞아요. 네. 현실에서 정치를 다룰 때는 연애를 시키지 않으면 정치를 본격적으로 다루긴 힘들어요. 네. 사극만 다루.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작품이 그런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치 얘기할 때 그나마 한국 드라마 입에 오르내렸던 게 정도전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50대 아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현실에 지금 방영되는 드라마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극으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약간 이런 문화가 생긴 거죠. 네.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현실에서 그만큼 정치라는 소재로 리얼리티성을 가미해서 드라마를 만들기에는 아직 한국 드라마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 익숙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격 주제 미국 드라마로 가볼게요. 미국 드라마에서는 거기도 이제 이런 걸 많이 다뤘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 소개할 몇 가지 작품들이 이 정치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다루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미국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즐겨보는 미국 드라마에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뒤에 이제 음모의 배경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아는 상원 의원은 암살을 부탁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암살을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꿈꾸는 야망 있는 어떤 정치인이 음모를 꾸면서 그 음모에 휘말린. 네. 자기가 이 음모에 휘말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쫓기고.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게 이제 보통 배경으로 미드에서도 많이 다뤄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짚어볼 그 미국 드라마들은 아예 그냥 정치 그 자체를 소재로 다루는 드라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몇 가지 작품들인데 뭐 저는 뭐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딱 떠오르는 작품들 오늘 어찌 보면 많이 보신 분들보다 이거 보고는 싶은데 정치 얘기는 재미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피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맞아요, 사실. 네. 그래서 꼭 추천하고 싶은 입문서들이거든요. 물론 완성도가 매우 높지만. 네. 그래서 이 드라마들을 다룰 건데요. 일단은 아마 이 작품부터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웨스트 윙, 에런 소킨, 워너브라더스 텔레비전, MBC, 1999년부터 2006년. 웨스트윙입니다. 네. 사실상 200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미국 드라마처럼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90년대 말부터 이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을 때, 에미상 드라마 수상작이라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알기로는 4년 연속이었어요. 네, 4년 연속이었어요. 예. 웨스트윙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99년에 1시즌 방영해서 2006년에 이제 7시즌에서 종료되는데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에미상을 4년 연속 받았죠. 웨스트윙이.
그러니까 2000년대 초기 최고의 미국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그 2000년대 중반 지나가면서 뭐 하우스가 받기도 하고 에미상을 뭐 이렇게 쭉 가긴 했는데 어쨌든 정치를 본격적으로 그것도 미국의 NBC에서 다룬 겁니다. 미국 NBC니까 공중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 방송인데. 그러니까 케이블도 아닌 거죠. 맞아요. 물론 이제 이때는 아직 케이블 드라마들이 이제 주류 MBC나 CBS나 뭐 이런 데를 이제 그 ABC나 이런 데를 이제 넘기는 직전이었어요. 아직 이제 HBO가 물론 있었지만 넘기는 직전이었는데 어쨌든 거대 주류 방송에서 정치라는 아주 노골적인 힘든 주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다뤄요. 그러면서도 에미상을 4년 연속 수상하고 최고의 격찬을 받는 건 놀라운 작품이죠. 그게 방송을 알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대단한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웨스트윙을 먼저 이제 정치 드라마로 다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셔야겠지만 이 드라마는 교본처럼 한번 1시즌부터 7시즌을 완주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뭐 얘기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웨스트윙이라는 작품은 일단 이 각본가 그러니까 총 제작 책임 각본을 그 담당한 에런 소킨이라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작가들의 파워가 줄어들지 않은 미국이라는 인프라가 내놓을 수 있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재죠. 한국에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한국처럼 작가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않는 작가들은 1일 드라마 작가들밖에 없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나오기 힘든 사람이죠. 에런 소킨. 한국에서 만약에 냈으면 어렵다고 난리 났을 작품들만 만든 사람이죠. 네. 약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미드 쪽에 이제 불법 다운로드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자막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실력들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터데이 이런 거. 그리고 하우스 같은 거 자막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의학 드라마 하우스. 뭐 진짜 이런 거. 하우스 자막을 자기가 만드시는 분들은 개천재들이죠. 물론 이제 감수도 있고 막 하잖아요. 옆에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 그렇지만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하니까 여러 사람의 지성이 모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여러 사람의 지성이 모여서 저걸 다 번역해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서. 맞아요. 저는 옛날에 하우스 그 민간인이 만든 자막 보다가 놀란 게 의학 용어 나오잖아요. 그 밑에 각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하죠. 이걸 개인이 만든 건데. 대단하죠. 에런 소킨. 뭐 드라마 많이 안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사람의 사실상 메이저 입봉작 어퓨 굿맨의 각본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드라마 자막 얘기를 한 이유는 한국에서 이제 자막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 그래요? 에런 소킨. 왜? 어려워. 이 사람의 드라마는 대사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대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말들을 너무 빨리 해요. 맞아요. 그리고 다 이제 굉장히 고급 영어를 써요. 그러니까 자막 만드는 사람들한테 맨 마지막에 이제 자막 만드는 분들이 자기 이름하고 이제 타이틀을 올리잖아요. 자막 마지막에 거기에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에런 소킨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거든 자막 만드는 게. 대사량이 너무 많고 어렵고. 그런 분이고 지금 잘 기억해 주셨는데 이제 이 사람의 입봉작이 어퓨 굿맨입니다. 이 영화 이제 많이 TV에도 가끔 트니까 알잖아요. 그 쿠바 기지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가혹행위로 사망이 군인이 사망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법정에서 이제 군사법정에서 다루는 이런 건데 이 영화도 정치 영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영화 평론가이신 이제 정성일 씨 같은 경우는 이 영화는 당시 톰 크루즈가 그러니까 빌 클린턴을 상징하는 거다. 기성세대의 어떤 이런 것들을 뚫고 뭔가 저항하는 그런 류의 정치 드라마다.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영사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90년대 이후 영화에 대한 꼰대질이 엄청나세요. 영화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저희 아버지가 90년대 10년 동안 볼만한 영화는 어프기면 하나 나왔다. 이 사람의 대표작은 그리고 웨스트윙 시리즈가 됐죠.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만한 작품으로는 뉴스룸. 그렇죠. 최근에 이제 뉴스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영화 스티브 잡스. 잡스 말고 스티브 잡스. 그리고 영화 저기 각본 그 있죠.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머니볼. 머니볼도 이 사람이 각본한 거예요. 머니볼도 야구 환타지 게임 몇 달 안 해본 사람이 보기엔 되게 어렵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왜 스포츠 영화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각본을 완벽하게 옮긴 거죠. 조성주 노동협력관과 바깥에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가장 아꼈던 에런 소킨의 작품은 매튜 페리 주연의 스튜디오 60. 선셋 스트립. 오늘 선셋 스트립이었어요. 비운의 한 시즌 하고 망했는데. 근데 작품성이나 이런 거는 뭐 역대급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연락 명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이 워낙 많이 하고 이제 잘 하지만 그 이 사람의 대표적인 뭐냐 하면 이제 대부분 웨스트윙을 꼽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냈죠. 특히 정치라는 주제를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다룬 드라마는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9년도에 첫 방송을 했어요. 근데 99년도면 언제든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 이제 말기죠. 네. 네, 2000년부터 이제 부시가 대통령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9년에 첫 방영을 할 때는 웨스트윙 정치 드라마, 그것도 미국의 NBC 방송에서 주류에서 딱 방송하면서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드라마 상에서도. 그렇죠. 마틴 신. 마틴 신이죠. 네. 아마 마틴 신 입장에서도 지옥의 목시록 이후로는 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웨스트윙은 워낙 마틴 신이라는 배우를 다시. 맞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찰리 신이라는 배우의 아버지죠. 마틴 신. 그쵸. 찰리 신을 잘 모르시면 그 못 말리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걸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찰리 신에 대해서는. 네. 마틴 신이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99년에 1시즌이 딱 방영됩니다. 극 중에는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웨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백악관의 서쪽 별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참모진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예, 또 비슷해요. 청와대도 뭐 참모진들이 네. 일하는. 우리는 뭐 용어가 좀 다르겠지만. 서별관 회의라고 하죠, 아마. 예, 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참모진들이 일하는 곳을 웨스트윙, 그러니까 서쪽 날개. 네. 우리나라 정치 드라마는 그 안에서 정당 이름도 뭐 이렇게 각색하잖아요. 네. 실제 있는 정당 이름을 안 쓰잖아요. 드라마에서. 네. 뭐 네. 무슨 이게 굉장히 약간 이제 말이 나올까봐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가상으로 하잖아요. 여기 이 드라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당 공화당이에요. 그 미국은 그러기도 좀 그렇죠. 당 이름 짓기도. 그렇죠. 예. 늘 두 개니까. 늘 그 그렇죠. 두 개가 늘 같은.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를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상으로 뭐를 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민주당, 공화당. 주인공은 민주당 대통령과 그 참모진들. 네. 제드 그러면- 바틀렛 대통령. 그렇죠. 근데 특이한 건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공화당 얼마나 원래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믿고 깔 거 아니에요. 네.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합니다. 그냥. 아. 드라마에서도 그냥 공화당을 온갖 욕을 하고 깝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미국은 또 이제 천조국 자유의 사회니까. 네. 그거 공화당 지지자들도 재밌게 보는 거예요. 어. 물론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저 웨스팅이 아니라 레프팅이다. 맞아요. 레프트 윙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네, 비아냥거리지만 어쨌든 그게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그 논란을 상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작품입니다. 핵심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청와대의 대통령과 그 참모진들이 어떻게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가이고 여기서는 이제 백악관 미국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는가 이런 겁니다. 웨스팅을 못 본 그리고 한국 드라마만 본 제 머리로 생각하면은 그 청와대 뒤 숲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라든가 산책을 하면서 청설모를 보는 모습이라든가 대통령이 총각인데 되게 잘생겼어. 되게 잘생겼고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청설모예요? 도깨비. 알고 보니 아들이고. 그렇죠. 기억상실증도 한번 나와야 되고. 드라마 소개보다는 오늘 주제는 이제 이것이 정치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핵심인데 네. 특이한 건 이제 매 에피소드가 있죠. 한 시즌마다 한 22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고 그게 7시즌까지 방영됐습니다. 네. 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에피소드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한 45분 그래요? 그 정도 분량인데 네. 한 에피소드마다 국내 정책 이슈 하나, 외교 안보 이슈 하나 늘 다뤄요. 다뤄요. 정책을 다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와. 각본 구성의 가장 파격적인 지점이에요. 웨스트 윙의. 그 정책이 주요 소재예요. 예. 와. 예. 드라마에서 사람이 아닌 정책을 다룬다는 건 어마어마한 고급 작업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매 에피소드 하나마다 국내 정책 이슈 하나, 외교 안보 이슈 하나를 또 하나씩 다뤄요. 두 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에피소드에 또 다른 국내 정책 이슈 하나, 외교 안보 이슈 하나를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한 시즌이 22개 에피소드가 되고 그게 네. 7시즌을 가는 거예요. 안 본 사람부터 질문을 드리자면은 네. 정책을 서사장내에서 다룬다는 거에서 문제점이 악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드라마는 선과악의 대결로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드라마에서 현실의 정치를 그대로 다룬단 말이죠. 민주당 대통령이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을 다루고 당연히 주인공들은 민주당이니까 미국 민주당이니까 공화당을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공화당을 공격할까만 머릿속에 궁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과악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대단한 드라마라고 하는 진짜 정치 드라마의 교본이다. 근데 그 정책을 다루는 수준이라는 게 어설프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다루는 게 뭐 그런 논란이 있어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요. 그 정책을 오가는 수많은 쟁점들을 다 파악해놓고 다룹니다. 네. 그러니까 스쿨 바우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문제, 뭐 이런 거를 한 에피소드에 다뤄요. 공립학교의 질이 자꾸 떨어지니까 좋은 사립학교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못 가게 하는 제도가 막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이 그런 공립학교에만 가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차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제도적으로 타협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뤄요 드라마에서 한 에피소드. 그것도 전체 시즌에 다루는 게 아니라 45분 내로 다루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소재 선정 방식이 소재를 잡는 방식이 너무 특이해서 그것이 상당히 많은 걸 드라마의 내용을 정해놓고 갔다고 느껴지는 게 외교안보 문제를 꼬박꼬박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인종 갈등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미국이나 열강들이 중동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거를 감추고 갈 수가 없어요. 네. 뭐 옛날에도 이런 저 대통령 다루는 이런 드라마들 보면 그런 거는 물론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가장 많이 달라진 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 부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조는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더 불쌍하다. 요 정도의 기조만 가지고 있지. 미국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해외나 국내의 사람들을 때려 죽인다라는 것까지는 정확히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건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얘기가 드라마 얘기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제가 이제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그냥 에피소드를 쭉 쫓아만 가도 너무나 많은 정책 이슈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경제, 교육, 뭐 인종, 총기, 뭐 온갖 사회 통합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한 에피소드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법제도의 문제, 그 딜레마 등등등을 다루는데 한 명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총감독이 그렇죠. 이제 에런 소핀이 네, 하겠지만 수많은 각본가들이 여기 달라붙었는데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 실제로 그 각본가들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실제 정치계로 갑니다. 그건 정치 스텝, 한국이랑 참모로. 네. 왜냐면 대단한 라이팅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네. 네. 오바마 캠프로 많이 갔다는 얘기가 있죠. 네. 이 드라마의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뭐 좀 이따 이제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워낙 많긴 한데 몇 가지를 소개는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특이한 점은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했어요. 물론 이제 제드 바틀렛이라는 대통령은 뭐 누구를 모델로 했냐 등등등은 이제 여러 가지가 뭐 있긴 한데 가장 유명한 거는 여기 이제 제드 바틀렛이라 마틴 신이 연기하는 대통령이 있고요. 비서실장 리오 맥겔이라는 네. 이 드라마를 보면 알잖아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통령한테 막 협박해요. 네. 너 자꾸 이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 반대되는 거 하면 너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들어주겠어. 막 협박도 하고. 네. 그러니까 공동 파트너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건 국가운영 공동 파트너인데 뭐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밑에 정무부장관, 뭐 라이터, 그러니까 뭐냐면 공보수석, 대변인, 그리고 이제 연설비서관. 뭐 요 정도가 이제 핵심 멤버들 주인공들인데 여기 이제 그 사실상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조시 라이먼이라는 멤버가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정무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의회 담당 정무부장관 뭐 이런 건데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게 람 임매뉴얼이라는 당시에는 하원 의원이었어요. 이 드라마가 이제 그 처음에 1시즌이 방영될 때는 네. 시카고의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람 이메뉴얼 1959년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 현 시카고 시장. 92년 빌 클린턴 캠프 재정기획자, 93년부터 98년까지 클린턴 행정부의 정무비서, 3선의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백악관 비서실장. 21세기 두 번의 재선 민주당 행정부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자금동원 전문가이자 전략통으로 평가됩니다. 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이제 백악관 보좌관을 했던 사람인데 빌 클린턴 시기가 끝나고 나와서 시카고에서 이제 하원의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실제 모델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라민 매니얼은 이 이름을 미국 정치 아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지금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당시에도 유명했죠. 뭐냐면 별명이 람보예요. 람보 또는 투견, 악마 뭐 이런 사람입니다. 엄청 싸우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미국 민주당의 무슨 뭐 최선봉 행동대장 이런 거예요. 공화당을 없애버려야 돼. 말해서 거의 공화당과 싸우는 거는 거의 최선봉에서는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고 물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실제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드라마에서도 조시 라이먼이라는 주인공은 현실의 람 임매뉴얼처럼
이제 굉장히 전투적이죠. 네. 공화당과의 싸움에서 늘 전투적이고 물론 굉장히 똑똑하지만 뭐 이제 이런 사람을 모델로 했어요.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면 이 라민 매뉴얼이 이제 사실상 그 모델로 한 조시 라먼이 주인공인데 라민 매뉴얼이 누구냐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1기 첫 대통령 비서실장. 네. 그리고 실제 오바마 캠프 때부터 그러니까 시카고 사단 그 유명한 오바마의 오바마가 시카고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오바마의 시카고 사단의 핵심이죠. 라민 매뉴얼. 네. 1년 정도 하고 나서 2011년에 매우 자신 있게 시카고로 돌아가서 바로 시장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드라마를 만든다면 누구를 모델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비서실장. 김기춘.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을 모셔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드라마가 2006년에 끝나거든요. 네. 근데 이 드라마가 7시즌이 2006년에 끝나는데 2005년에 6시즌이 이제 미국 드라마 상에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최초의 유색인종 후보가 최초는 아니겠죠. 유색인종. 즉 여기서 드라마에서는 히스패닉. 히스패닉계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7시즌에서 결국 미국 최초의 히스패닉계 유색인종 대통령이 탄생하는 걸로 드라마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2006년이에요. 2006년 매튜 산토스라는 드라마상의 히스패닉계 그 하원 의원 그것도 3선 하원이니까 정치 경력 6년짜리 초짜 정치 히스패닉계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을 만든 걸로 이제 드라마가 7시즌이 끝나요. 네. 2006년에 끝나요. 근데 오바마가 언제 당선되죠? 2008년입니다. 네. 젊은 유색인종 정치인.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굉장히 화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이게 뭐냐? 이게 2년 전이잖아요. 7시즌 끝난 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2007년 뭐 8년 이렇게 이어져서 했을 거니까 아니 이게 약간 그 예언한 거냐 뭐냐인데 실제 이 매튜 산토스라는 6, 7시즌에 나오는 그러니까 드라마상에서의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 아주 똑똑하고 젊고 40대 아주 샤프한 이 드라마 사상의 매튜 산토스라는 대통령은 실제 오바마를 모델로 했습니다. 실제 오바마 그러니까 당시는 상원 의원이죠. 네.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이었던 오바마를 실제 모델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2004년 5년에 다음 시즌 준비해야 되는데 미국의 민주당의 한 상원 의원한테 젊고 좀 전도 유망한 괜찮은 정치인 하나 소개시켜달라. 그때 이제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당시에 시카고 최초의 흑인 상원 의원이고 2004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제 당시 부시와 재선에서 맞섰던 이제 존 케리라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찬조 연설 때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됐던 유명한 연설이거든요. 이게 오바마라는 정치인을 전국구 스타로 만든 그 연설인데 2004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입니다. 케리 후보는 우리들 중 일부만 잘 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민의 개인주의는 유명합니다만 우리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역시 미국 역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카고 남부의 어린아이 하나가 그를 잊지 못한다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약값을 내기가 어려워 약과 집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가 내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내 삶이 빈약해집니다. 어떤 아랍계 가족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체포되었다면 내가 인권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믿음. 내 형제를 지키는 것은 내 자매를 지키는 것은 나라는 믿음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걸로 약간 이제 떴던 오바마를 이제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델로 매튜 산토스라는 캐릭터를 창조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로 2006년에 시즌을 마감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언인데 멀리서 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서사라는 건 개연성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색인종 대통령이라는 개연성은 많은 미국 사람들 머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환타지를 이야기하는 그 정치와 상관없는 영화들, 장르의 영화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많이. 네. 근데 그 개연성을 미국 최고의 드라마가 미국인들의 머리에 심어준 결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를 박근혜 정권 때 이제 3년 동안 내내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여성 대통령과
그녀의 친구와의 우정을 그리는 드라마를 한 1년만 했으면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시점상으로 굉장히 묘하게 그게 겹쳐진 거잖아요. 제목은 실제. 서관. 서관. 네.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오바마 이제 전 대통령이 됐네요. 지금은 트럼프군요. 네. 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2007년 8년 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웨스팅을 봤냐, 웨스팅 좋아하냐. 아니 그렇잖아요. 당연히 사람들 가십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바마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제작진도 그때는 매튜 산토스라는 캐릭터가 오바마를 모델로 했다는 건 그 당시엔 공식적으로 부인했었고요. 네. 예, 오바마도 자기는 웨스팅 잘 안 봤다. 다 봤겠죠. 뭘 안 보죠. 그렇죠. 자기를 모델로 했는데. 왜냐면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의 그 오바마 백악관에서 웨스팅 패러디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예. 실제 웨스팅에서 그 드라마에서 그 여성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여성 CJ 크랙이라는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이 사람을 실제 모셔와가지고 미국 실제 백악관 그 대변인 그 기자회견장에 세워가지고 뭐 자기네 거 얘기하기도 하고 패러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SNL에서 그거 봤는데 우리나라 SNL 말고 그 버락 오바마가 임기 초 이렇게 첫 번째 임기 초반에 너무 공화당한테 휘둘리고 무슨 정책만 하려고 그러면은 공산당 취급받으니까 공화당의 카운터 파트너들을 사석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더락 오바마로 맞아. 셔츠가 찢어지고 더락이 되는 그 각본진이 그런 이야기를 흘린 적이 있었어요. 웨스트윙의 마지막 시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찾았다. 젊은 JFK. 그러니까 그 유색인종 JFK를 찾고자 했다. 근데 그 존 F 케네디의 이미지나 이런 거거든요. 젊고 카리스마 있는. 네. 예, 물론 남성 이것도 들어갑니다만은. 그렇죠. 거기다가 유색인종 버전을 넣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버락 오바마가 첫 번째 대선 경선에 성공한 다음에 제일 많이 듣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민주당 지지 언론들이 버락 오바마를 JFK에 중첩시키려고 했어요, 이미지를. 예. 이 드라마도 연관이 없다고는 못 말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게 우리 웨스팅 다 받고 뭐 참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고 오바마는 그때 부인할 때 이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한 장면만 봐도 그러니까 웨스팅 좋아하냐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나는 웨스팅을 잘 안 봤다. 네. 라고 부인하면서 사실 나는 내가 즐겨봤던 드라마는 더와이어라는 드라마다. 이렇게 해서. 네. 근데 그게 왜 노련한? 왜냐면 그 더와이어라는 작품이 아까 얘기했듯이 웨스트윙이나 그러니까 엑스파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소프라노스와 이렇게 올타임 넘버원을 다투는 드라마예요. 네. 근데 그 드라마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대단한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교에서 그게 소개인가요? 네네. 이게 너무 대단해서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사회학과 이런 데서 교과서로 쓸 만한 교과서를 실제 쓰기도 해요. 드라마 자체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한 미국의 도시에 인종 문제, 빈곤 문제를 이만큼 잘 다룬 드라마가 없어요. 그게 교과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바마는 다른 메시지를 준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건 그런 거다. 내가 집권하는 얘기 말고. 그러네요. 그런 거다라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네. 더와이어. 그게 더와이어라는 드라마가 이제 또 다시 화제가 되는. 물론 당시도 엄청난 작품이었지만.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노련한 방법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이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웨스팅 되게 좋아한다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 녹화해서 매번 챙겨봤고 소문에는 청와대에 대해서 시사회도 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가 이 웨스팅. 그래서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감정이입하고 봤죠?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될 주인공이에요. 그 드라마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정치인 같았으면 내가 모래시계 검사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홍준표는 난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사실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훨씬 노련한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다른 문제,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이걸 이제 다른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방식.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거고요. 그 노무현의 죄송합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의 표현도 놀라운데 그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드라마가 모두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그렇죠.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도 이게 정치인들이나 어떤 이제 이 웨스팅을 좋아하는 정치인들이나 이제 사람들한테는 너무 명장면이 많아요. 여기 이제 명장면이 많고 특히나 제가 가장 놀라운 거는 이제 정치 드라마니까 드라마 상에서 대통령이 계속 연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특히 미국은 이제 대통령의 연설, 정치인의 연설량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1시즌부터 7시즌까지 매번 이제 대통령 연설하는 장면이 뭐 수십 번은 더 나오겠죠. 그리고 그럼 그냥 연설하는 걸 멀리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문장들이 다 이제 연설문이 아예 그냥 쭉 나와요.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근데 너무 멋있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문장들이 약간 정치 연설의 교본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문장과 수사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백악관에서 쓴 것보다 잘 쓴 것처럼도 보이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 드라마가 종영이 되고 2006년에 이 각본가들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연설문을. 그 사람들이 실제 많은 정치 캠프에 비서관의 연설문 담당자로 갔다는 이유가, 또는 오바마 캠프에 많이 갔다는 이유가, 실제 저는 물론 이제 오바마는 이전부터 2004년 민주당 그 전당대회 기조연설할 때부터 워낙 연설을 잘 했지만, 네. 그 오버랩 때는 그 문장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실제 이게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게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제드 바틀렛이 하는 연설이 오바마 연설만큼 대단한 연설들을 합니다. 웨스팅은 워낙에 당시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게다가 또 공화당이 재집권을 하게 되던 시기를 관통하는 시즌 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밍 안 배웠기 때문에 딱 아들 조지 부시의 당선과 레임덕까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거는 그냥 민주당에 표 많이 주는 북동부에 좀 배우고 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로해 주려고 만든 환타지물이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정치 잘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조지 부시가 막 다 때려오시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실제 비판들이 있었고, 그거는 실제 에런 소킨이라는 작가가 하는 작품마다 사실 따라다니는 비판이긴 해요. 최근에 이제 이 에런 소킨이 하는 건 이제 뉴스룸이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좀 화제가 돼가지고, 뉴스룸 명대사들 페북에 많이 돌아다녀요. 뉴스룸 오프닝이 엄청 화제가 됐죠. 예, 그렇죠. 이 에런 소킨이 그 오프닝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렇게 뉴스룸의 오프닝이 굉장히 화제잖아요. 근데 에런 소킨 최고의 오프닝은 아까 이제 그 UMC가 얘기했던 스튜디오 60 선셋 스트립입니다. 거기 오프닝은 그거를 뉴스룸이 사실은 한 번 더 패러디한 거거든요. 본인 작품을.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하여튼 에런 소킨이 그런 걸 굉장히 잘 하는데, 에런 소킨 작품마다 쫓아다니는 사실 비판이 맞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려 든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엘리트적이다. 이게 너무 이제 북동부 엘리트들의 약간 그런 걸 너무 많이 깔고 있다. 종북. 뭐라? 종북이요? 우리로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약간, 그러니까 엘리트. 캐나다를 좋아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더 와이어 같은 작품. 그러니까 훨씬 더 약간 밑바닥에, 이런. 이제 진보적이면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계급적이고 사회적으로 다루면서도 이제 오히려 그냥 밑바닥으로 아주 거칠게 다루는 이런 드라마가 더 우위다. 올타임 넘버원 랭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건 시각의 차이겠죠. 작가를 분석해볼 필요는 있는 게, 만약에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드라마를 한번 보시겠다면 에런 소킨에 대한 그런 평, 저는 개인적으로 합당하다라고 봐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에런 소킨이 자기 딸, 자기 식구들에게 쓴 편지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우리 페북에서 우리 페북 친구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너 클 때 뽑혀가지고 되게 안타깝다. 그리고서 거기에다 원색적인 단어를 섞어 쓰는 거예요. 이런 개되지만도 못한 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어찌 보면 전형적인 트럼프가 왜 됐나에 대한 분석 자료하고 좀 일치하는 맥락인데, 그거를 굳이 바깥에다 얘기하는 것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더 멍청한 관종을 좀 똑똑한 관종이 승부하는 모습. 우리에게 되게 오랫동안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그걸 베니티 페어, 잡지 베니티 페어에 내놔요. 그러니까 베니티 페어 하면 미국에서는 주류의 주류지. 허영의 상징이죠.
에런 소킨이라는 작가를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마 인터넷에서 에런 소킨 딸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쓰는 이야기는 보통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탤런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탤런트는 이미 이 사람이 그런 거를 넘어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웨스트윙은 2000년대 이제 중반까지 다룰 때는 여기는 완전 그냥 다 주인공 다 미국 민주당 애들, 대통령 민주당 뭐 참모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됐지만 요 직전에 이제 뉴스룸 같은 경우는 최근에 3, 4년을 할 때는 뉴스룸에서는 주인공 앵커가 누굽니까? 공화당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뉴스룸에서는 공화당 니네 이렇게까지 망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티파티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뉴스룸의 핵심은 주인공 공화당 출신 뉴스 앵커를 세워가지고 티파티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공화당에 새롭게 등장한 극우 세력이 네. 티파티를 계속 공격하는. 근데 이제 잘못 짚은 거죠. 트럼프가 티파티니 뭐니 다 제압하고 트럼프가 돼버렸으니. 티파티를 진보로 만들어준 인물이 나타났으니까. 그렇지. 이게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버리는 뉴스룸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는 그거잖아요. 생명력을 잃지 않으려는 보수 우익의 노력을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나름 본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많이 우클릭을 한 거예요. 웨스트윙에 비해서. 웨스트윙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인식을 하고 보셔야 좀 덜 불편하시지 않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징하는 돈 좀 있는 배운 중도 보수. 리버럴. 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네. 리얼할 뿐. 아, 그러니까 그거군요. 하도 이제 그 민주당 편을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조금 우익적으로 시각을 돌린 드라마를 만들어줬더니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런 소킨이 바라보는 미국이라는 시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미국 주류의 시각인 건데 미국 주류 리버럴의 시각이죠. 네. 네, 소위 자유, 그다음에 뭐 시장 경제, 뭐 그리고 뭐 인권, 뭐 정치적 올바름, PC함, 뭐 등등등의 에런 소킨이 많으니까 미국 민주당 리버럴. 물론 미국 민주당 리버럴은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약간 왼쪽이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LGBTQ의 인권을 늘리는 데는 찬성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집회는 폭도다. 정도가 또는 태도랄까요? 어리석은 애들이다. 예. 약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리버럴의 전형적인 이제 그 시각에서 가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나? 진짜 입에 안 맞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한국 친구를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김치 정도 먹는 연습을 하고 갔어요. 네. 근데 그 다음 파티가 홍어 파티인 거야. 홍어 트럼프.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드라마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이제 조시 라이먼이 사실 저는 누구나 이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대부분이 좀 공이 인정하는 건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이제 조시 라이먼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캐릭터가 다 주인공처럼 살아있지만 마지막까지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이제 조시 라이먼이라는 백악관 정무보좌관. 네. 이 사람인데. 위트포드죠. 그렇죠. 배우. 나이 든 분들한테 옛날 고스트바스터즈에 나왔던 그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못 알아보십니다. 왜냐면 시즌 후반에는 탈모가 너무 빨리 진행돼 있어가지고. 네. 고스트버스터의 누구요? 그 누구죠? 고스트버스터즈는 내가 이름 구분 못할. 고스트버스터즈는 2나 1이나 다 구분이, 2는 그나마 구분이 아니, 되지. 보통 그렇게 하잖아. 안경. 그냥. 말고. 빌 머레이 말고. 안경 말고. 어릴 때는 빌 머레이와 아제셋. 이런 느낌이었고. 먹개비. 아제셋과 먹개비. 예. 어쨌든 조시 라이먼이라는 주인공은 뭐냐면 이제 사실상 여기에 주인공인 제드 바틀렛이라는 대통령을 만든 핵심 중 한 명이면서도 네. 다음 정권 재창출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6시즌에 우리가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재선까지는 했고 주인공 제드 바틀렛이 8년을 했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럼 다음 주자냐.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와 지향 이걸 이어갈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근데 이 조시 라이먼이 매튜 산토스라는 젊은 하원의원한테 이제 드라마에서 꽂히는 겁니다. 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대선에 나가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자. 물론 거의 이제 바닥 후보죠. 인지도 떨어지지, 돈도 없지, 뭐 참모도 뭐 조시 라이먼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네. 대단한 뭐 캠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역전해서 매튜 산토스라는 최초의 히스패닉 유색인종 대통령을 만드는 게 이제 끝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시 라이먼이 누구를 모델로 했냐. 실존 인물은 람 이메뉴얼, 당시 연방 하원의원. 람 이메뉴얼. 이메뉴얼을 모델로 했다. 그럼 이제 이 람 이메뉴얼이라는 사람이 근데 흥미로운 건 2008년에 거의 무명 또는 초선 상원 의원이었던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강력하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라민 매뉴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 형이 있어요. 형. 이거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투라지라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리메이크했는데 네. 연애 에이전트로 나오는 아리골드라고 있어요. 실존인물 모델로 한 거예요. 헐리우드 유명한 연예계 매니지먼트 에이전트인 아리 임매뉴얼을 모델로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민 매뉴얼의 형이 실제 미국 연예계 대부 같은 사람.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JYP?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네. 그런 건데 이 사람이 2006년에 책을 냅니다. 2006년이면 뭐 미국 민당이 계속 패배할 때잖아요. 네. 부시한테 2번 졌어. 우리 이제 끝났어. 이럴 때입니다. 근데 라민 매뉴얼이라는 사람이 2006년에 더 플랜이라는 책을 내거든요. 브루스 리더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 전략가와 함께 공동 저서로 더 플랜을 내는데 뭐냐면 미국 민당이 부시 공화당한테 계속 지니까 네. 그 당시 이제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이제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정치하면 이제 가장 횡행하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프레임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프레임 전쟁.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야 민주당이 왜 공화당한테 지는지 알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전쟁에서 지고 있어. 프레임 전쟁에서 지고 있어. 저들의 언어에 우리가 들어가서 말리고 있다. 그게 이제 한국 정치 얘기에서도 한 10년째 가장 핫한 단어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 민주당이 10년째 듣고 있는 얘기죠. 네. 그리고 네. 지금은 뭐 인터넷만 봐도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돼.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6년, 5년, 6년 때 미국 민주당이 연전 연패를 할 때 드라마는 이제 웨스트윙 상에서는 자기네가 집권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뭐 현실은 시궁창이잖아요. 미국 민주당이 당시 시궁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이 딱 나오면서 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야. 네. 이러면서 프레임 이론이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라민 매뉴얼이 웃기지 마 하고 치고 나온 겁니다. 그 책이 바로 더 플랜입니다. 2006년에. 우리는 프레임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정치를 안 하고 있어서 지는 거야.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라. 정치는 상대를 프레임을 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서 상대를 죽이고 없애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정치는 우리가 가진 플랜을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개혁하는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린 대안이 없어서 지는 거야. 미국 민주당이 미국 공화당에 비해서 대안을 못 내놓으니까 진 거지. 무슨 커뮤니케이션? 완전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 책에서. 네, 라미 매뉴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짧게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전 그렇게 들렸거든요. 무슨 말을 들려줄지 평생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예, 그렇죠. 바로 그걸 지적한 겁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줄지 말지는 하고 싶은 말이 뭔지가 정해진 다음에 고민해라.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죠. 더 플랜 책은 그 한국에 이제 안병진 교수님이 번역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이거 책이 아니라 이게 정치 팜플렛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략 문서를 쓴 거예요. 라민 매뉴얼 2006년에 브루스 리드하고. 그러면서 프레임 이론을 까면서 우리의 개혁 대안 이걸로 싸워야 된다.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자. 이게 서는 건데 굉장히 아주 신랄하지만 아주 뭐랄까 공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책인데 그 팜플렛 안에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중요한 문제, 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그러면서 이제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라민 매뉴얼이 오바마를 당선시키고 백악관 초대 비서실장 실세 중에 실세였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쪽에서 이제 메디케어를 하죠. 오바마 케어. 네.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건데 이 책을 쓰고 2006년에 내고 2007년에 오바마가 대선에 이제 후보로 출마하고 2008년에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의 조시 라이먼이라는 주인공의 그리고 실제 드라마에 나옵니다. 라민 매뉴얼이 한번 카메오로 출연을 해요. 현실 정치를 얼마나 잘 다뤘길래 이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웨스트윙에 나오는 걸 환상이라고 많이 까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제도 다시 얘기하는 게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는 걸. 왜냐하면 린든 존슨이 실패한 이후로 30년 동안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은 원래 이렇게 돈 쓰는 거야. 병원에. 이게 아메리카야.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의료법인 돈 안 받고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 근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놀라운 판타지인 게 한 번도 안 틀리는 정치평론가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나큰 조직과 훌륭한 인프라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작가들이 회의를 잘한 결과겠죠. 여러 가지 좋은 에피소드가 많아서 에피소드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이 7시즌까지 에피소드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 꼽으라면은 5시즌의 1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5-17입니다. 예. 뭐냐면 미국은 이제 연방대법원이 있잖아요. 미국에서의 연방대법원은 한국에서의 대법원하고는 사실 위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미국은 사법부 우위의 국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그 연방대법원이 헌법에서 판결하는 거 이게 거의 미국 사회를 이제 거의 좌지우지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연방대법원 법관들은 종신제예요. 아, 진짜요? 네, 죽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죽는구나. 그렇죠. 후임 뽑으려고. 죽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달라요. 누구 추천, 뭐 대통령 이런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못 봐요. 근데 죽어서 결혼이 생기면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법관이나 대법원장을 누구로 앉히느냐가 미국 사회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왜냐면은 흑인에 대한 그 흑백 분리 정책을 폐지시킨 거, 뭐 징병제 문제, 뭐 평화, 인권 문제 이런 모든 게 다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결국 났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법관이나 대법원장을 막 혹여요. 자기 임기 중에 죽어. 그때 누구를 앉히냐는 미국 사회를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에 거의 결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행정부의 큰 호재죠. 그렇죠. 네. 업적을 남겨두고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도 이제 대법원이 많이 등장은 하는데 5시즌 제가 좋아하는 그 5시즌의 17번째 에피소드 전에 아마 4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기서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한번 나와요. 연방 대법원장이 있어요. 네. 진보파예요. 네. 정말 그러니까 그래도 롤모델이 있겠죠.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 전설적인 이제 진보파 대법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롤모델로 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나 아주 정정하고 대단한 이제 법계에서는 뭐 거목이죠. 연방 대법원장이니까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진보파인데 치매에 걸린 거야. 오락가락해. 술렁술렁 되는 이게 극비 정보죠. 백악관까지 술렁술렁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이 사법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연방 대법원장을 밤중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독대를 합니다. 이게 4시즌의 어떤 에피소드인데 독대를 하면서 사실상 물러나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본인이 물러날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대법원장이 나 이 자리에 오래 있었는데 내가 치매에 걸려서 오락가락 하늘 수 있다. 근데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텨요, 대법원장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미국 정치에서 내가 물러나서 이 대법원장 누구를 앉힐지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 앉게 될 거 아니냐고. 진보? 보수? 아니라고. 미국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상원에 어쨌든 통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대통령 추천해서. 그런 사람이, 그런 법관이 지금 정치에 그걸 통과하는 사람이 과연 미국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앉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치매에 걸려서 판단해도 미국 상원을 통과해서 오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그 굉장히 감동적인 그걸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 드라마가 얘기했다는 거죠. 네. 미국 상원의 인주는 월스트리트의 승인이다. 그렇지. 라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법원장의 일갈이 그겁니다. 내가 치매 걸려서 판결해도 그걸 통과해서 오는 애들보다는 나은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정치를 신랄하게 공격하고 대통령이 그래서 못 바꿔요. 근데 올 시즌 17번째 에피소드에서 대법원장은 여전히 치매에 걸렸다가 이제 약간 정신을 차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자기 이상의 진보파가 오기 전까지는 못 물러난다. 네. 이러고 이제 일갈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법관이 연방 대법관들 밑에 쭉 있을 거는 대법관 중 보수의 핵심이었던 대법관이 죽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네. 백악관 앞에 이제 지휘가 열리기 시작하죠. 보수파들은 당연히 그 자리는 보수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있던 자리니까 보수적 대법관 앉혀야 된다고 시위를 하고 진보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다. 그죠. 저 새끼 죽었다 이제. 이게 욕해야 됩니다. 하여튼 잘라드려요 제가. 쟤 죽었다. 저기 진보파를 앉혀야 된다. 진보파를 한 명도 앉힐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그 백악관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오다니. 대통령 임기. 우리 집권 중에. 네. 그래서 이제 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백악관이 이제 여기 주인공 참모들과 대통령이 모여서 명단을 쭉 추스립니다. 누구를 앉힐 것인가.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상원을 통과하고 여기 적당히 통과하려면 중도적인 사람이 앉을 수밖에 없다. 왜? 중도여야 진보와 보수의 모든 불만을 무마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내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과정은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단을 쭉 하고 주인공들이 이제 그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일종의 면접 같은 걸 보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드라마상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그런데 한 여성 판사, 유명한 여성 판사를 이제 면접을 봅니다. 이 사람은 면접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물론 일부러 드라마상에 보면 일부러 기자를 그 앞을 지나가게 해서 흘려요. 진보파들이 환호할 만한 사람. 진보의 상징 같은 여성 판사를 일부러 면접을 합니다. 네. 근데 너무 진보적이어서 여성이고 너무 진보적이어서 이 사람은 사실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진보파를 안 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면접 대상을 봤다는 걸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기자를 지나가면서. 면접을 딱 봤어요. 판사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시 라이먼과 토비라는 주인공의 면접을 보고 딱 나오면서 조시 라이먼이 그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저 사람 너무 사랑한다고. 드라마에서 글렌 클로즈가라는 대배우가 잠시 이 편 에피소드만 출연하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줘요. 네. 압도적인 어떤 카리스마와 매력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주인공 안에 있는 조시 라이먼과 토비가 조시 라이먼 너무 사랑스럽다고. 대단하지 않냐. 진짜. 이러니까 토비가 그럽니다. 맞다고. 후보로 상원에 데려가면 공화당인들 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당장 다른 애 데려오라고 할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나마 중도 진보 정도로 걔네가 합의해 줄 거라. 저 사람만 데려가도. 그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화당한테는 공화당은 난리 나죠. 니네 걔도 후보로 올렸어? 안 돼. 설마 자기들한테 지옥 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저런 진보가. 사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방법인 그렇죠. 거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최종 후보에서 이제 너무 좋은데 너무 진보적이어서 안 돼요. 이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빼려고 하죠. 근데 대통령이 이래요. 제드 바트 대통령이 예의가 아니다. 최종 후보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면접을 3번이나 봤는데 그분한테. 네. 올려라 하면서 화를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 이제 나가요. 참모들이. 그래서 비서실장과 대통령 둘이 있는데 비서실장 리오 맥게리가 대통령이요. 진짜 앤이라는 여자거든요. 그 사람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게추를 우리 쪽으로 좀 더 가져오기 위해서. 네.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저렇게 진보적이고 저렇게 멋있는 판사를 안 칠 수 없다는 거. 현실 정치에서. 네. 그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여기 이제 나오는 셸든이라는 아주 중도적인, 그러니까 진보에도 보수에도 기울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이라는 게 없는. 셸든 하니까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그렇죠. 넘어가도록 빅뱅 하겠습니다. 시어리. 네. 어쨌든 그 사람을 다 염두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과학에만 집착하는. 네. 여러 가지 집착해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건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시 라이먼 주인공이 어느 순간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뭐냐. 이 아이디어는 그 보수의 핵심이 죽은 거잖아요. 법관 중에. 네. 보수판 거의 보수를 안 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그냥 안 치게 하자. 주자. 대신 연방 대법원장을 이 사람을 안 치자는 거예요. 그 거래하자는 겁니다. 공화당이랑. 니네 원래 자리에 니들이 원하는 사람 앉혀줄게. 대신 연방 대법원장이 사임하고 그 자리에 이 여성을 앉히는 겁니다. 그럼 연방 대법원장이 사임할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래 갑니다. 연방 대법원장을 조 씨가 만나러 갑니다. 네. 토비야.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죠. 당신만큼 진보적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치매에 걸렸어도 안 물러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 데려오면은 물러날 의향이 있습니까? 근데 대법원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여자 이름을 딱 댑니다. 그 순간 연방 대법원장이 sure. 되게 멋있는. 그 굉장히 멋진 장면이에요. 당장이라도 물러날 수 있다.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그 보수의 핵심 거기에 누구를 앉히든 그 여성 판사를 데려오면 난 지금 당장 물러나겠다. 여기. 그래서 그 거래를 성사시키죠. 당연히 보수 쪽에서는 정말 보수에 너무 똑똑한, 진보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 싫은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결국은 우여곡절해서 그게 되면서 미국 민주당은 드라마상에서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을, 진보파 여성 대법원장을 얻게 되고, 보수는 보수가 가장 좋아하는 똑똑한 그 대법관 자리에 자기의 미래를 또 앉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올 시즌 17화 45분 동안 일어나는 에피소드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되게 재밌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마지막 이 과정들의 대화나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 에피소드마다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이 에피소드 자체가 정치의 본질,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의 타협. 근데 어떤 타협? 그냥 중도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보수든 진보든 누구든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있으면서 그것이 오히려 다양성을 발휘하게 되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그것도 타협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듣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예. 예. 그죠. 중도는 균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기계적 중립이나 그런 것이 중도가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얘기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논쟁되고 토론되면서 오히려 조화롭게 나가는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준 에피소드고요. 작년에 한국에서 필리버스터 있었을 때도 굉장히 이 드라마가 웨스팅의 이 또 다른 에피소드가 약간 인터넷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드라마도 필리버스터 다루거든요.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한 상원 의원이 모두가 민주당 공화당 다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휴가 전날인데 네.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한 노인 상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혼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근데 그게 특이한 게 작년에 한국의 필리버스터 할 때 그게 왜 화제가 됐냐면 그 드라마에서 미국은 실제 필리버스터 할 때 우리는 필리버스터 할 때 그 주제 법안과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요리책 가져와서 그냥 읽는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이 드라마에 나온 장면이에요. 요리책을 가져와서 읽습니다. 그 상원 의원이.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자폐증 관련된 이제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자기 손자가 이제 자폐를 앓고 있어서 자기 손자를 위해서 자기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죠. 그 필리버스터 때 필리버스터가 뭔지 이제 처음 검색해본 사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검색해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설명을 쓰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는 그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야 하지만 외국은 그냥 요리책 들고 와서 읽어도 됨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시로 자꾸 요리책을 듣는 거예요. 네. 다 이걸 본 거였구나. 네, 그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 산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왜냐면 그 얘기에서 중요한 건 필리버스터는 이제 장치였고 그 자폐증이었거든요. 한국은 앞으로 좀 더 잘 살게 돼야 이 문제를 슬슬 다루기 시작할 텐데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도시 환경에서는 80명에서 90명에 한 명이 아티즘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 문제에 대한 정책은 미국은 되게 21세기 내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다룬 에피소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앞선 얘기는 이제 웨스팅을 중심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뭐 에피소드 하나하나 하면서 그 의미를 짚어내면 뭐 워낙 뭐 얘기는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드라마를 제가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드라마의 특징, 그러니까 정치 본령에 대한 굉장히 얘기해요. 이 드라마의 뭐 배경의 에피소드나 또는 현실과 굉장히 오버랩된 굉장한 그 다양한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드라마를 많이 제가 정치에 대해서 추천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 드라마에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앞에 제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뭐냐,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그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민주당 주인공들을 통해서 공화당을 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는 그 주인공들이 점점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고민을 더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는. 이 드라마의 특징인데 우리만이 옳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당파적 어떤 입장은 또 명확하게 보이면서도 우리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책적 이슈들을 워낙 좀 민감하게 생각보다 깊이 있게 다뤄요. 그런 공부하기에 또 좋은 드라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유머러스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런 스킨 드라마 특유의 말장난 또는 말을 통한 유머 보다 보면 졸리진 않아요. 절대로. 대단한 어떤 그 말을 통한 유머 좀 약간 이게 좀 재수 없을 수 있는데 아까 그 미국 동북부 엘리트들 리버럴들의 뭐 재수 없음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있어 보이는 유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데 또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작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번역 연습으로는 짱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의 최고 난이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빼고는 하우스나 사우스파크 그렇지. 정도만 남습니다. 어려운 거. 여튼 김상조 엔지니어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녹음 얼마나 했어요? 뭐 이렇게 빨리 달렸어? 큰일 났네. 그래. 조성주 노동협력관님 우리 하루만 쉬죠.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돌아오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걸 잘 신경 안 쓰십니다만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주 오랜만에 광고 브레이크가 떨렁 2번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광고로 자를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 중간에 끼어들 타이밍도 되게 힘들게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노동협력관께서 흥분해서 구직을 한 탓인지 이 얘기가 재밌으셔서인지 흥분해서 막 달리셨어요. 그 웨스팅 얘기로 마무리를 좀 짓자면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거 뭐였지 하고 지금 뒤져봤는데 요 행이 찾았어요. 시즌 5의 4화입니다. 네. 5-4입니다. 제목이 hand이에요. hand. hand. H-A-N. 네. 왜냐면 거기 주인공들은 그 단어를 hand이라고 읽거든요. 외교, 거기서 그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는 외교 문제예요. 북한의 피아노 연주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네. 예. 미국 공연을 왔어요. 네. 공연을 와서 공연 직전에 대통령과 영접을 하게 돼요. 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대외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만났으면. 네. 대외적으로 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걸 우리 이제 리더에게 영광을 돌린다. 영도자. 번역하면. 네. 근데 바틀레 대통령한테 조용히 따로 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음반을 주면서 네. 그 음반에서 망명하겠다. 예. 정치적 망명이죠. 하겠다라고 적어서 줘요. 바틀렛은 잠시 고민을 하긴 해요. 근데 그 대통령이 그 음반을 열어봤나 보네요. 네. 우리는 잘 안 열어보잖아요. 사인을 안 해놓으면 사인을 보려고 한 번 정도는 열어보죠. 왜냐하면 사인을 한 다음에 공장에 맡겨가지고 저거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원래 모든 메스팅의 에피소드에서는 바틀렛이 고민을 합니다. 마치 판관 포청천처럼. 결과가 정의롭지 못해서 그렇지. 네. 좀만 고민하고 답을 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북한과의 핵 협상이 얼마 안 남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잡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능수능란한 외교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명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아니스트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남기고 대통령을 떠나요. 한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냐? 네. 그래서 이제 바틀렛이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사전을 뒤져서 이 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요. 네. 예. 그래서 자기 이제 공보대변인에게, 공보보좌관에게 그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말에는 그 단어를 번역할 말이 없더라.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인데, 네. 예, 어떤 마음가짐인데, 어떤 류의 슬픔인 것 같다. 아주 센 슬픔인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에서 생각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 한편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그걸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근데도 쏙쏙 들어오게 전달해줘요. 그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헐리우드가 보여주는 한국은 언제나 이상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로스트가 보여주는 한국 같잖아요. 말을 잘 못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성이 보는 백악관이 보는 한국을 되게 자세히 알려줘요. 그 점이 아주 재밌었어요. 그렇죠. 내일 다시 웨스팅 말고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